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한 택시기사가 응급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멈춰 세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택시기사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구급차를 가지 못하게 했고 뒤늦게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5시간 후에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2개월 감형을 받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 남성, 재판부에 반성문을 15번이나 제출했습니다. 판사들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서 진지한 반성을 가려내는데요. 반성문은 판사들에게 자신의 반성을 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현은 그동안 14차례의 반성문을 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은 반성문을 100번 넘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진지한 반성이 맞냐는 비판도 거센데요.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형을 받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돈을 받고 절절한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대필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했다며 가해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법원 취재를 오래 해서 재판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보면은 이제 반성문 같은 거 많이 제출했다고 실제로 내기도 하고 뭐 따로 하는데 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가 있는지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어요. 네,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이 됐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사고가 난 뒤에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 만약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해서 더 공분을 샀었는데요. 결국 환자가 사망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징역 1년 10개월형이 나온 거는 보험사 측과 합의를 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어떤 사과나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면서 제대로 반성한 건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법원 취재를 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이었는데 반성문을 엄청 많이 냈어요. 수십 장을 냈는데 이 좀 이례적으로 재판부, 이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이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이게 반성문이냐, 이 자기 변명 아니냐, 앞으로 이런 거를 낼 거면은 다시는 내지 마라, 이런 건 보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이 반성문이라는 게 피고인들은 계속 반성하고 있다고 내기는 하지만 이게 뭐 재판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거죠. 일단 다양한 끗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법률을 좀 보면은요. 형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양형이잖아요. 유죄인 경우에 형량을 정해야 되는데 이때 그 양형의 조건이 형법 51조에 있습니다. 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그리고 마지막이 범행 후의 정황이거든요. 이 범행 후의 정황에 넓게 포함될 수 있겠고요. 반성 여부가 또한 그리고 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무조건 다 감경해야 되느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 53조에 장량 감경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네, 무조건 뭐 반성한다고 해서 감경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양형 기준도 있는데요. 이 양형 기준에 보면은요, 두 가지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지한 반성. 이거는 감경 요소예요. 형을 더 가볍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반성 없음, 반성하지 않으면 이것도 형을 더 무겁게 만드는 가중 요소입니다. 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실무도 중요한데요. 이제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진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반성문을 써낸다고 해서 그게 곧 진지한 반성이냐, 이 부분은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일반적인 법감정과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반성문을 계속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이 널리 알려진 사건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뭐 자신이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와 동생까지 살해했던 김태현 같은 경우에도 14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N번방의 이른바 박사라고 스스로 일컬은 조주빈 반성문 112장을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또 직접 공개를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랬다는 거죠. 안을 보면
뭐 피해자가 행복하기를 기도하겠다라는 식의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변명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던 이영학 같은 경우도 40차례 방선물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뭐 이전부터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도 이 반성문을 많이 쓴다. 심지어 사회에서 글을 쓰는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처럼 다른 재소자의 반성문을 써준다. 이런 얘기들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뭐 기부금 내역서, 봉사활동 증명서, 심리상담 증명서 이런 것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이른바 양형 패키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반성문 대필이라는 게 있다는 거 송 기자 PT를 보고 방금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이 반성문 대필이라고만 쳐도 상당히 많은 이 링크들이 광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런 업체가 성황을 이루는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제 A4용지 2장에서 4장 분량을 한 건을 쓰는데 뭐 5만 원, 8만 원, 9만 원 정도로 뭐 다양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담당 변호인이 코치를 좀 해주거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가 보통 많고요. 그다음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의뢰를 해서 상담도 받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업체를 차려서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일종의 상술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되면 반성문이 진짜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쓰는 뭐 그런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반성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싹 없애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진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의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의 심경에 대해서 얼만큼 뭐 죄의식을 지금 처절히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 자체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반성문의 진정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형사재판에도 조사관을 다 두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조사관들을 좀 더 대폭 많이 선발을 해서 지금 이런 모든 서류들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심사를 다 받는 절차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반성문도 거의 전형적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용 분석 정도를 하면 저게 지금 수발업체한테 돈 주고 시킨 반성문인지 아니면 진정 본인의 손으로 본인이 느끼는 바를 뭐 철자도 틀려가면서 직접 손으로 적은 건지 사실 다 감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사실 절차를 만들면 얼마든지 진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싹 없애라는 단어를 딱 말씀하실 때 양 변호사님이 슬쩍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형사 피고인 변호하실 때 이런 반성문을 하라고 좀 추천을 하시나요? 필요한 경우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더하자면 이런 부분들에서 진지한 반성인지를 재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려면 재판이 법원,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공판 중심주의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서류, 그 서류로 이루어지는 재판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진짜 저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는 게 이게 합의했느냐 아니면 피해 보상을 위해서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사실은 반성문보다 더 중요하게 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또 저희도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고 피해자 쪽에서는 그걸 또 2차 피해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그렇죠. 종종 벌어지거든요. 이를 점점 더 어렵게만 만드는 거예요. 재판부의 법정 안에서 판사가 직접 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그 배심원 제도, 국민재판, 참여재판제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공개적으로 합의도 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피해 배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야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진짜 어찌 보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배상도 받을 수 있고 재판부도 역시 살펴보면서 혹은 배심원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반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거든요. 지금 같은 재판 구조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도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양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이 좀 염려하는 거는 이렇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산 이 반성문이 이런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거든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반성문이 아주 결정적인 양형의 요소로 작용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이렇게 돈까지 주고 대필하고 계속해서 반성문을 엄청나게 많이 작성하기도 하느냐? 그 이유는 그 효과가 검증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감형이 됐는데 형 감경됐는데 반성문의 효력이 15%입니다. 이걸 알 수 없거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큰 돈이 안 들거든요. 큰 노력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시도입니다. 게다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짓으로 꾸몄었을 때 이게 조금이라도 형을 내리는 형의 수준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을 하면 안 된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진지한 반성이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지한 반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물론 지금도 여러 판사들이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또 믿어야죠. 네, 사건 엑스파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